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공급망 문제로 시작된 인플레이션, 여기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으로 세계화가 금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또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서영민 KBS 기자가 쓴 새 책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를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세계화의 변화가 한국에 던지는 도전 과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낼 것인지 담은 책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운의 경제쇼. 달라진 세계 경제 상황,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남아야 할지 오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종훈 KBS 기자만큼 좋아하고 또 후배지만 제가 존경하는 서영민 K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으시죠?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번 주에 그 서영민 기자가 쓴 그 새 책 그 프로모션 저희가 하잖아요.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 금요일까지 뭐 일단 그 책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앞에 저도 한 권 받았는데 서영민 기자가 저한테 그렇게 써주셨더라고. 세상 없어도 잘생김 하나 믿고 가실 선배께 이 책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꼭 방송으로 하셔야 하는 건가요?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뭐 이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웃자고 한번 해본 얘기예요. 네. 자,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라고 하셨는데, 거대한 충격은 물론 코로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다양한 충격들이 한꺼번에 그렇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이후 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화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지금 거대한 충격이 여러 가지 충격을 동시다발적으로 맞고 있고 네.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세계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변하는 것 아니냐 하는 두려움 혹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네. 있다는 사실, 이런 네. 것들을 저는 좀 관찰을 하고 네. 그걸 이렇게 독자분들이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서영민 기자가 봤을 때, 네. 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화, 저도 생각하는 거 있어요. 네. 가장 큰 세계 경제 근본적인 변화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 똑같으려나? 지금 현재를 보면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대답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죠. 비슷하네, 역시. 네. 세계화가 끝나고 있다, 이 얘기인가요? 이것이 끝나가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이 강요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강요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긴 한데 예. 지난 한 2, 30년간은 없던 강요죠. 중국이 좋은지 미국이 좋은지 다 파라는 것만 같잖아요. 예. 실제로 미국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자신의 편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가장 첨단에서 활동해 주길 원하고 있고 예. 중국은 그러기만 해 계속 그러고 있죠. 예. 근데 사실은 미국이 그러고는 있지만 아. 그렇다고 테슬라나 애플이 중국에서 물건 안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건을 안 만들지도 않습니다. 중국 더 사람들이 투자하죠. 중국 사람들이 아이폰을 여전히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갤럭시는 1%가 안 되지만 사실상 퇴출됐지만 현대차도 사실상 생명력을 잃었지만 예. 미국의 테슬라는 중국에서 아주 잘 팔리고 동시에 미국의 아이폰도 중국에서 아주 잘 팔립니다. 이 상황이 뭔지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 유치한 질문을 지금 우리가 직접 질문 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선 이게 좋아진 상황입니까? 나빠진 상황입니까? 당연히 나빠진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해외에 물건을 갖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먹고 사는데 익숙했다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국력이 굉장히 강하고
뭐 문화적 위상이나 정치적 위상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됐는데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우리는 해외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서 갖다 팔아서 성장한 나라였기 때문에 예. 이만큼 컸는데 근데 그 갖다 팔 수 있었던 근거가 아니면 기반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그 수능 공부만 하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을 걱정 물론 하긴 했지만 뭐 물건을 내다 팔 때 이게 어떤 정치적인 분란을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수출길이 어떤 정치적인 반대파에 의해서 막힐 수 있다거나 바닷길 아니면 뭐 하늘길이 막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미국이 지켜주니까요. 예. 미국이 지켜줬고 중국도 이 질서에 동의를 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과거의 세상보다는 훨씬 힘든 세상인 거 그거 하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럼 아까 네. 그 얘기가 제가 참 계속 와닿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질문을 강요받았을 때 네. 일단 두 가지를 같이 좀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답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지난 대통령의 순방 일정들을 보면 우리는 답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답을 하고 있는 거라고는 봐야 합니다. 근데 무엇이 더 나은 것이냐 예.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솔직히 말하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 그 생각은 책을 읽으시다 보면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예.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이 틀렸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에 뭐 만약에 우리 정부가 지금 가치 외교라고 표현되는 그런 예.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교가 확실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중국 없는 세계에서도 우리 한국이 수출을 잘하고 또 한국의 그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유지가 되고 국내 한반도의 정세도 안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은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지금 이 변화를 해석하고 또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정도 생각은 합니다. 지금 그 책에 보면은 코로나로 그 발생한 공급망 문제를 네. 아주 재밌게 비유하셨던데 역시 기자라서 그런 위트와 유머가 있는 그 해학적인 비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호떡집 그 공급의 경제학으로 비유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호떡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제가 사실은 불난 것도 아닌데. 이 기사를 쓰면서 이런 기사를 써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고 나서 쓰고 나서 친구들한테 주변 동료들한테 이 기사가 괜찮니? 아니면 이 제목으로 가도 될까라고 여러 번 물어봤어요.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이게 너무 좀 장난스럽거나 우화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쓰고 아마 이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 책이 나왔을 겁니다. 이 기사가 제 생각에는 굉장한 반향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기사다. 아니면 뭐 경제학 교과서에 실려도 괜찮을 만한 기사다. 호떡으로 공급망 병목을 비유했고 그러면서 다양한 현실에 있어서의 뭐 반도체 부족 문제나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비유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뭔가 그게? 호떡 집에 갔기 때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추우면 호떡 드시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바삭한 호떡 그거 먹으려고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남대문에 있는 호떡집에 갔거든요. 유명한 집입니다. 유명한 집이라 늘 줄을 서요. 근데 그날따라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날씨는 너무 춥습니다. 아마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줄을 서는데 줄을 서다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가? 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기억을 굉장히 선명히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땐 주말이었고 주중이 돼서 이제 기사를 쓰러 회사에 와야 되는 거죠. 쓰다 보니까 공급망 병목 하는 거예요. 호떡집도 공급망 병목이잖아. 그게 줄을 길게 서면 그게 공급망 병목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적당한 책도 읽게 되고 취재를 하다 보니 이 현상과 이 현상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 호떡집에 줄 선 것과 반도체 병목 다 유사점이 있다. 옳거니 하고 무릎을 치면서 굉장히 신나게 재미있게 기사를 썼었습니다. 어떻게 그 지금의 호떡집의
그 병목하고 네. 지금 공급망의 병목하고 어떤 유사점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호떡집은 그냥 네. 듣기에는 줄 길게 서서 네. 거기서 짜증 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호떡 하나 만드는데 뭐 이건 짜증이 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요? 일단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호떡집 줄이 원래 줄이 있지만 그 줄이 2배가 길어지면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2배가 될까? 산술적으로 왠지 2배 길어지면 2배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예. 근데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배 길어지면 5배, 6배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호떡을 한 장 굽는데 한 5분 정도 들고 한 번에 한 2장 정도 굽는다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손님이 오시기 전에 장사하시는 분이 쌓아놓죠, 호떡을. 그렇지. 먼저 예, 구워놓습니다. 구워놨다 그걸 주는데 그걸 재고라고 불러보죠. 네. 예. 재고가 한 5-6장 있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3명이 오셔서 2장씩 주문하셨다. 그럼 한 장만 더 구워드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재고가 5장이 있는데 한 10분이 오셨다. 10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2장씩 달라고 한다. 20장이 필요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네.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손님이 2배 늘면 기다리는 시간이 2배 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재고 이외에 더 구워야 되는 시간 그리고 손님들이 원하는 분량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손님들이 더 사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2장만 먹고 가 3장, 4장 원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구우시다 보면 호떡집 사장님의 손등에 기름이 튈 수도 있어요. 뜨거우면 치료를 해야죠. 그렇지. 치료를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아니면 기름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흑설탕을 사러 슈퍼마켓에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변수들이 있다면 단지 줄이 2배 길어지면 기다리는 시간이 2배가 아니고 4배, 5배, 6배가 될 수 있고 그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닿아 있다. 사실 호떡집은 줄을 서면 되지만 반도체가 부족했을 때 사려는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주문을 넣고 주문을 넣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만 길어지는 게 아니고 가격도 높아집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다 이건 또 떨어질까 봐 더 주문하게 돼.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나 오늘 내일까지 4개가 필요하다. 그럼 4개만 주문하는데 이렇게 줄을 서야 돼? 그러면 온 김에 한 10개 사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급망 병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 가격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경영학에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관리하는 쪽에서는 불휩 이펙트, 채찍 효과라고 표현하는 효과인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극대화됐던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전 세계가 일시에 생산을 멈췄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TV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서 TV만 보니까 아무도 생산을 안 하는 상황. 그런데 주문은 계속 들어가요. TV만 보니까 TV 주문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들지 않는 거죠. 반도체도 부족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 리오프닝을 하면 다시 또 갑자기 수요가 급팽창하겠죠. 그 전에 안 사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사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수요가 확 주는 종류의 그래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채찍 효과. 동시에 수요가 확 늘어나서 바로 뒤에 그러니까 불을 껐다가 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양 방향으로 채찍 효과가 일어나면서 공급망의 일대 교란이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대 교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급망이 그때 막 이렇게 우당탕탕했던 거는 코로나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소수 사태도 당연히 우리 그때 크게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반도체가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건데 그게 갑자기 부족해서 자동차가 갑자기 못 만드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고 이게 그때는 어쨌든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전쟁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공급망이 이제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 상황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게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코로나는 일단 사라졌고 전쟁은 뭐 계속 되긴 했지만은 이제 좀 별로 그렇게 기억에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럼 이런 공급망 부족에 대한 걱정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데.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네.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할 테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이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소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초반에 급격히 높아질 때 이거 단 한 품목이 높인 겁니다. 중고차 가격이 높인 겁니다. 그랬었지 맞아.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차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예. 중고차 수요가 급격히 맞아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고차 가격이 다 높인 거예요. 그때 예. 당시에 인플레이션의 3분의 1을 2020년의 인플레이션의 3분의 1을 중고차 가격이 설명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게 된 이유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반도체 부족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가장 화가 났던 사람은 바이든입니다. 그 이듬해 그 중간 선거를 해야 했습니다. 중간 선거도 해야 되고 선거 국면도 있는데 아니 반도체 하나가 모자라서 고작 중고차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바이든의 정책은 인프라 정책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프라 정책이 조금 형태가 달라졌지만 처음부터 바이든은 국내 인프라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막 쓴다. 돈을 막 써도 인플레이션은 없어. 걱정하지 마. 인플레이션은 없고 국내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거야. 예. 이 좋은 정책을 내가 지금부터 할게라고 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돈을 조금만 써도 지금 중고차 가격이 치솟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화났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경험을 했어요. 예. 앞으로 이렇게 부품 확보가 어려워지면 우리 망한다. 예. 실제로 망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됐죠. 예. 근데 사실은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급망이 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서플라이 체인이 그렇지. 중국의 저 어디 외딴 곳에서 조그마한 부품 하나 사오고 예. 중국뿐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사오고 아시아에도 사오고 예. 사실은 현대차 안에서 공급망 관리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어떤 부품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예. 지금 재고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이 공급망을 짰던 것 도요타가 시작했습니다. 도요타가 JIT 적기 생산 방식, Just in Time, 도요타주의라고도 하고 린 생산이라고도 하는데 예. 재고는 굉장히 적게 가져가면서 전 세계에서 최적의 부품을 일시에 조달해 오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재고가 예. 적으면 쓰는 돈도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재고가 많다는 건 돈을 주고 관리해야 사와야 되니까. 된다는 얘기고 예. 창고도 있어야 된다는 예. 얘기고 사오는 돈 빌려와야 된다는 얘기고 예. 이 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요타가 세계를 제패한 방식이었죠. 그거 다 따라했고 현대차도 따라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 기억하실 겁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거 생각나시나요? 뉴스에 자주 전담 등장했었습니다. 부품, 전선 뭉칩니다. 전선 뭉치 예. 그냥 고작, 간단한 거. 예, 그냥 전선 뭉칩니다. 이거 중국에서 너무 싸고 만들기 편한 거여서 원가를 싸게 할 수 있는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그렇지. 무역도 멈추고 사람들도 일하지 않으니까 이거 가져올 방법이 없어서 현대차 생산 라인이 맞아요. 멈췄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2020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품인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고를 많이 갖다 놔야 됩니다. 예.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 재고를 많이 갖다 놔야 하고 예. 안전 마진을 쌓아놔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전에 그 전에 도요타주를 JIT, Just in Time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걸 전 세계 경영학자들이 교묘하게 변형시킨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Just in Case, JIC. 경우에 따라서. 네, 그 만일의 상경우를- 사태에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원가를 가장 낮출 수 있는 보다 가장 안전한 안전 마진은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예. 이런 종류의 경영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예. 이게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배가 한국에서 일본까지 가는데 대마도 피해가야 할 거고 이런저런 암초가 있다면 피해가야 할 겁니다. 이거 예. 다 암초 지도가 있고 그렇지.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경로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인지 압니다. 예. 그래서 그 경로로 가면 됩니다. 그거에 JIT의 세계였다면 예. JIC의 세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세계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디서 갑자기 암초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어. 날씨도 어떨지 평온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 그러니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경로로 가야 되는데 예. 저기에 암초가 있을 가능성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항해를 해야 하면 지그재그로 막 많이 피해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 기름값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겠죠. 이런 세계가 됐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상황을 딱 설명하는 게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아까 토요타가 JIT 저스트 인 타임 재고를 쌓아놓지 않고 전 세계 많은 부품 공장들을 갖다가 다 관리하면서 적재적소에 적기에 딱 그 돈을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제 네. 자동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관리도 아닙니다. 그냥 너가 줄 수 있어? 그럼 줘. 이런 그렇지. 식으로 아주 많은 수많은 계약, 한 부품에 대해서도 수많은 계약을 맺어놓고 그냥 그런 식으로 조달해오는 겁니다. 보내줘. 왜냐하면 세계는 안전하고 수송망은 매우 발달되어 있고 언제든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념과 가치가 무슨 상관이냐? 물건만 싸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화 시대였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깨지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그렇죠.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확실하게 깨기 시작한 거는 그 코로나도 있고 그 전쟁도 있었지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경쟁. 네. 여기서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세상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월마트에서 굉장히 싼 물건을 중국 덕분에 미국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면서까지도 중국하고 이제 헤어지겠다. 이걸 그러면은 미국이 그 역설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미국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중국을 키운 건데 세계화를 통해서 이제는 미국이 살기 위해서 중국을 누르겠다, 죽이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책에서 한 전반부에 걸쳐서 쭉 하는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얘기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관찰을 담은 얘기거든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한 거 아까도 아니에요?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헤어질 결심인지 일주일에 5번 보던 거 3번, 2번, 3번 보겠다는 결심인지 아니면 앞으로 한 번도 안 보겠다는 결심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바이든은 그런 말은 절대 입에 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 사실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저희 가족 문제로 미국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뉴욕에 가면 관광용품 많잖아요. I love 하트 되어 있는 그렇지. 뉴욕, I love NY라고 되어 있는 온갖 그 막 머그컵, 티셔츠, 모자 온갖 곳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뉴욕에 관광객들이 가는 곳 보면 상점마다 그런 열쇠고리부터 해서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거 뒤로 뒤집어 보면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물론이죠. 네. 모든 관광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비엔남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직도 월등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싸기만 할 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도 꽤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싼 제품들, 관광 제품들, 미국을 설명하는 샌프란시스코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LA 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관광용품들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일 겁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미국 관광 제품을 미국에서 전 세계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형편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제조업 남아있는 거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서비스업과 아니면 금융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정도로 먹고 사는데 자동차 산업과 사실은 팔고 서비스 산업과 뭐 그런 부분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팔아요. 미국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심지어 애플 같은 회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미국이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타이완과 중국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미국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좋을 만한 왜냐하면 사실은 백악관 같은 데서 이런 메이드 인 차이나 팔 수는 없잖아요. 백악관에 가서 제가 트럼프 카드를 한번 사봤거든요. 대통령 트럼프가 아니고 그 트럼프 카드 사봤는데 이건 메이드 인 아메리카였어요. 거기서 파는 건 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 트럼프 카드 종이에요. 플라스틱도 아니고. 플라스틱 없냐고 봤더니 플라스틱은 없어요. 종이 트럼프 카드만 파는데 품질도 몇 번 쓰니까 앞장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형편없어요. 게임용으로 쓸 수가 없는 카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이건 그 비유적인 것이고 이것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의 제조업은 거의 다 외국으로 떠났다. 영국의 제조업도 유럽의 제조업도 거의 다 떠났다. 어디로 떠났느냐? 처음엔 중국으로 떠났고 지금은 동남아시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모든 측면에서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단지 그냥 저부가 가치 제조 제품뿐만 아니고 테슬라의 자동차 혹은 애플의 아이폰에서 미국이 중국과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하고 완전히 인도로 갈 수 있느냐.
아닐 것 같아요. 생산의 측면에서도 판매의 측면에서도 예. 앞으로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끊을 수 없는 무엇은 반드시 있다. 끊게 되면 자국의 산업이 위협받는다. 미국도. 예.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국이 중국하고 헤어질 결심을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헤어지겠다는 뉘앙스는 계속 풍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다른 나라들한테는 헤어지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 강요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강요 같아요. 어쨌든 네. 중국에다가 네. 장비 들여놓지 마라. 뭐 1년간만 우리가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다 게 명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쓰지 않느냐. 미국의 기술이 네. 들어가는 거다라는 네. 명분이 있지만은 네. 그럼 아예 한국에도 팔지 말아야. 한국의 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물건을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만든 물건을 사다가 네. 중국에 팔든 일본에 팔든 베트남에 팔든 그걸 미국이 강요하는 거는 국제 질서에 더군다나 자유무역 시장에서 그게 맞는 거냐라는 부분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미국은 헤어질 결심을 지금 서영민 기자 말대로 보면은 내면적으로는 아직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왜냐, 네. 미국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한테는 헤어질 결심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헤어질 결심을 요구하는 부분은 예. 첨단 부문입니다. 첨단 부문이고 반도체를 만들 때 나노 공정으로 내려가는 초미세 공정 예. 이런 것에서 헤어지라라고 하고 예. 있고 그리고 미국의 핵심적인 여전히 남아있는 제조산업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제조산업 자동차를 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전기차 예. 우리나라가 만드는 전기차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혹은 가장 중요한 배터리, 예. 소재, 광물 저희는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공급망이 그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 이 현재 이 공급망을 놔두고 전기차 시장을 자유 경쟁하라고 하면 미국 혹은 미국의 주변에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차원의 전기차 공급망이 형성될 수 있을까? 가 몹시 두려울 겁니다. 전기차 측면에서는 그렇고 반도체 측면에서는 반도체는 안보 산업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안전 무기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각종 첩보전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빅데이터 산업에도 뭐 이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지키지 못하면 첨단 산업만 지켜도 우리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데 중국이 이 첨단 산업을 막 훔쳐가서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 거기서 첨단 제품을 만드는 걸 보고 베껴서 아니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서 좀 좋은 기계를 막 사갈 수 있어. 돈이 많으니까 중국은 막 사갈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데 빨라지거나 예. 가능해진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격차마저도 혹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쟁력 있는 제조 부문마저도 잃는다면 그건 안 된다.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지키고 싶은 것만 이렇게 발목을 끊고 길목은 막는데 하필이면 그 두 가지 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완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내수가 탄탄한 내수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국민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나라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중국하고 헤어지든 뭐 어디하고 헤어지든 간에 조금 힘들어질 뿐이지 좀 먹고 사는 게 좀 비싸질 뿐이지 그렇게 뭐 큰 타격이 있을까 싶지만은 네. 대만이나 한국 같은 내수가 기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출을 해야만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란 가장 큰 시장을 이거 놓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만 중국한테 팔지 말고 중국과 협력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은 이미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하고 협력할 이유가 없어. 더 잘 만드는데. 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중국에 팔아먹을 거는 첨단 제품 아니면은 팔 거 없거든요. 반도체나 이런 걸 팔아야지 다른 걸 중국이 왜 사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한테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풀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마하고 아빠 중에 골라라 했을 때 우리는 고르는 게 맞나? 라는 제가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써놓고 두려움이라고 번역해서
글을 썼습니다. 좀 달라야 되니까 그냥 인플레이션을 다룬 유명한 책들도 많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저보다 훨씬 설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는 이걸 두려움이라는 좀 더 다가올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우리나라의 두려움은 바로 지금 홍 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의 지도자 혹은 국민들 역시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자꾸 이러느냐? 물론 중국과의 전쟁 차원도 있지만 무역 전쟁, 뭐 패권 전쟁 차원도 있지만 국내 정치적인 불안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이든이 내가 재선이 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저기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가 돼버렸고 이게 고착화돼 버렸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IT, 실리콘밸리 있는 분들 아니면 뉴욕에서 금융산업 종사하는 분들 돈 굉장히 많이 법니다.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점령하라고 했지만 그 뒤로도 돈 잘 법니다. 실리콘밸리도 뭐 조금만 기술이 있다 그러면 몇 조 부자가 돼요.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조업이 융성했던 곳, 뭐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지역들 다 지금 회생 기미가 없습니다. 뭐 제조업이 다시 살아날 기미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다른 종류의 산업이 있을 것도 없고 그냥 외식 산업만 있어요. 서비스 산업만 있어요. 그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들은 불만이 팽배해요. 너무 팽배했죠. 그게 바로 트럼프를 당선시킨 힘이었고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니 바이든이 당선되니까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총을 들고 굉장히 분열돼 있고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고 특히 이게 찌든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 마약에도 많이 찌들어 있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펜타닐이라는 사실은 약품인데 이게 사실은 마약성 진통제였고 이것만 복용하는 그래서 거의 펜타닐 중독되어 있는 좀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리에 깔려 있고 특히 이런 러스트벨트 지역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지지도가 매우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저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선거 캠페인만 해서는 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뭔가 줘야 돼요. 제조업을 돌려줘야 돼요. 그게 지금 IRA로 나타나는 것이고 칩스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전국에 도로망, 인프라를 깝니다. 뭐 한 6, 70년 된 다리를 옆에다가 재건하는 현장 이런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다리도 많이 놓고 도로도 많이 깔고 철도도 깔고 정비하고 좀 더 나은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다녀요. 미국 국내 정치적인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이게 정치를 침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미국도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국뿐만 아니고 중국이 없다 손 쳐도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금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두려우면 여러 층위가 있고 중국과의 싸움도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저 민주주의 한다는 것들만 믿고 있으면 나한테 자꾸 민주주의 하라고만 그러고 나 어쩌면 권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리비아에서 카다피 쫓겨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푸틴도 두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자꾸 저 밑에서 자꾸 서방에 붙으면 나는 불안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계속 살아가도 될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계속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어느덧 자기가 GDP로 조금만 더 있으면 미국보다 커질 것 같아요. 총 GDP 액수로. 근데 보통 미국이 이런 나라들은 가만 안 두던데 일본한테 그랬고 그전에 다른 패권에 도전할 만한 국가들은 다 밟아놨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도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내가 미국 말을 들으면 밟힐 텐데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도 그게 두려워요. 그리고 중국의 물론 권위주의 체제, 굉장히 억압적인 체제, 독재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체제가 분명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체제 말고 어떤 체제가 있느냐? 미국의 식민 체제? 그건 더 싫어라고 말할 애국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중국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중국과 싸워야 되는 동시에 미국 안에 있는 정치적인 이 분열상, 불평등에 의해서 정치가 왜곡되고 있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는 현상 이걸 치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필요들이 다 불안함,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이 상황을 지금 만드는 거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아니 그 뭉쳐서. 제가 보니까 딱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미국도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이 상황을 그 피해가 있더라도 이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필요했던 거고 네.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제가 듣다 보니까는 근데 참 말씀 잘하시네. 제가 사실 농담처럼 가끔 말하지만은 뭐 우리 KBS 박종훈 기자도 경제 분야에서는 정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정말 그 경제적인 식견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좀 방콕에서 9월에 돌아온다는 김 원장도 지금 네. 경제쇼 진행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사실 그 두 친구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그런데 우리 서영민 기자는 참 말도 잘하고 비주얼도 좋고 제가 약간 좀 경계심이 드는데 뭐 혹시 뭐 생각에 두고 있는 건 아니죠? 역시 그거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 자, 그럼 제가 그거 물어볼게요. 네. 두려움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네.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두려움을 더 크게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려운가? 네, 어렵네요. 사실 두려움은 모두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도 가지고 있고 홍 반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지. 홍 반장님의 자리를 누군가 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예. 계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이고 예. 이 두려움의 크기를 누가 얼마나 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우리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대한민국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판단을 하고 정책을 세우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국익이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두려움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고 중국의 두려움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에 사실은 너무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는데 우리가 일본과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에서 차관을 받아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사실상의 면제부를 줬었던 거거든요. 얼마나 정교한 면제부인지는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튼 면제부를 주고 우리가 얻은 것은 돈이었고 평화체제에서 한 부분이 되어서 무역할 수 있는 권리,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받았고 그 당시에 그건 우리에게 분명히 유리했고 우리 국익을 키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 가발 정도나 만들어서 수출하던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때와 똑같은 종류의 미국과 일본과 견착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믿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커버렸습니다. 그때는 조그만한 크릴새우 같은 거였다면 지금은 새우가 아니고 최소한 돌고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세계 국력 순위에서 10위 안팎을 오가는 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떤 한 진영에 속해서 그것도 이 진영과 저 진영의 싸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싸움이 계속 진행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의 진영 전쟁 매우 모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명확하게 한 편을 들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가 좀 뭐 어느 쪽이 더 최선이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좀 더 재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선택보다 확실히 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 어느 쪽이 최선일까에 대한 걱정이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그 부분은 약간 좀 확실하게 해둘 부분이 있었고 65년도에 그러니까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일본에 면제부를 다 준 거 아니냐. 물론 그때 우리가 돈 받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배상금이었었지. 그때 우리가 민간인들의 민간인들이 입은 피해까지 다 이걸 그 배상금에 포함시킬 거냐. 이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지금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고 개별적인 구상권 청구를 그렇죠. 금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대법원은 금할 수 없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뭐 그 반대 판결이 나왔었고 나라마다 판결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완전히 우리가 면제부를 줬다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어쨌든 이 문제 시작이 세계 공급망이 여태까지 한 3, 40년 동안 평화롭게 물론 도구로는 그게 여러 가지 좀 골문 점이 많았지만은 어쨌든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게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세계적인 공급망이 이제 평화롭게 돌아갔었는데 결정타를 먹인 게 어쨌든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결정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한 1년 3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처음엔 전쟁이 터졌을 때 이렇게까지 뭐 오래 가리라는
사실 저는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러시아가 쉽게 이길 거라고 다들 생각했었죠. 그렇지. 네. 그 군사력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일단 그러면은 먼저 제가 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전쟁이 그동안 이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그 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뉴 노멀의 담론을 다 집어삼켰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 네. 일단 뉴 노멀의 담론이라는 거는 그 공급망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던 그걸 말하는 건가요? 저금리라고 표현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돈은 넘쳐나고 예. 돈을 아무리 더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고 그렇죠. 그런 걱정이 없으니 예. 돈은 얼마든지 더 찍어내도 예. 되는데 예. 이 돈이 자산을 부동산을 주식을 부풀리는 상황으로 가는 게 이건 좀 걱정되는 측면이긴 하나 예.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 상황을 이용하겠다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미국을 예로 들어보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저금리는 계속 지속되고 우리가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 2% 타겟을 맞출 수조차 없어. 예. 그러니 앞으로 계속 돈 풀어도 돼. 그렇다면 나는 인프라 투자를 하겠어. 우리나라에 도로 깔고 철도 까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이게 우리나라 생산성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시 제조업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더 불평등한 상황이 해소될 거야. 예.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 나라인데 돈을 정말 많이 풀어서 사실은 예전에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경기를 살리려고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어도 더 이상 그렇지. 뭐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상황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 전 세계가 다 쳐다보니까 걱정하다가 저게 정말 걱정할 일일까? 일본화라는 현상이 걱정할 일일까? 아니 돈 아무리 풀어도 일본이 먼저 가긴 했는데 우리도 저기를 가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던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를 막 뿌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돈을 뿌려서 해결하고 그리고 어차피 발권력 동원하는 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프린트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걸 따라하는 네. 거라 이거죠. 일본. 미국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심지어 노벨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조차도 코로나 초기에 썼던 예. 논문에 보면요, 그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법, 그 인프라 투자를 하자. GDP의 한 2% 수준 안에서 매년 이렇게 생산적인 분야에 그러니까 헛돈 쓰지 않고 생산적인 분야에 정부가 투자할 수만 있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감당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가 살아나는 어떤 새로운 경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폴 크루그먼은 그때까지도 했습니다. 노벨상 예. 탄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그거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계속해서 그게 하고 싶죠. 그거 말고는 안 보이니까요. 그렇지. 지금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예. 네. 그러면 그게 그때는 돈을 안만 풀어도 인플레가 물건값이 월마트에 백화점의 물건값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왜 올라가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 두려움과 두려움이 모여서 중첩 작용을 일으켰다는 건데 예. 사실 가장 단적으로는 전쟁입니다. 전쟁 시기에는 나라님이 와도 물가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차 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때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나중에 아예 그냥 가격을 통제를 해버려서 아예 그냥 가격이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배급 시대로 갔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도 그리고 심지어 한국전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50년 한국전쟁 그때도 미국에 엄청난 인플레가 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한 5개의 인플레 꼽으면 그중에 하나가 51년 인플레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됐다고 알고 있지만 1사 후퇴 이후로 우리가 휴전선 38선 근처에서 진퇴를 반복할 때 그때 이후로는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 비슷합니다. 전 세계가 그 전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 뒤 2년은 포로 교환 협정하고 뭐 국지전만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 그러니까 51년이 피크였다고 보면 그때 인플레이션도 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크인 인플레이션에 전쟁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안 사라지고 있죠. 특히 미국의 경우에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코어 근원 물가는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물가 수준을 잡으려고 금리를 높여놓은 게 지금 상단이 5.25%입니다. 미국이. 근데 아직 코어는 그 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물가보다 훨씬 높게 금리를 올려왔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폴 볼커 같은 사람이 20% 넘게 그렇죠. 올려놓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우리 인류는 연준은 금리를 물가 수준까지 올려본 적이 없어요. 물가 10% 갈 때 금리 3% 4%였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대처를 해왔던 거죠. 그런 상황들 계속된 이유 전쟁뿐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병목
때문도 있었고 그 뒤로 이어지는 미국이 자꾸 중국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꾸 물가 올라갈 일들을 정책들을 해요. 동시에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IRA, 칩스법 같은 것들 만들면서 이거 역시 다 물가 올리는 겁니다. 예.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니까 중국 게 제일 쌌으면 그렇지. 중국 거보다 덜 싼 걸 써야 되니 예. 이거 물가 올리는 정책일 수밖에 없고요. 예. 다양한 측면에서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아니면 상황들이 두려움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의 물가가 최근 한 스태그플레이션 이후로 본 적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지금의 요즘 최신 그 논쟁이 붙은 부분은 도대체 이 근원 물가는 언제까지 이렇게 높을 것인가 예. 이거든요. 예. 이제 헤드라인 물가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여전히 물가 고민이 예전만은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굉장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다양한 두려움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졌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그 미국 소비자 물가도 5% 아래로 이제 4.9%로 내려가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근원 물가 그러니까 진짜 관리할 수 있는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나 석유값이나 뭐 식량 같은 거는 미국이 어떻게 아무리 미국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네. 이걸 빼고 뭐 물건값, 뭐 집세, 뭐 서비스 물가 이런 거는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5.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가가 지금 잡히는 거냐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이 고민하는 게 사람들은 다 지금 이제 피벗 하면서 요즘 이 피벗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언제 내려가냐. 언제 내려가냐. 금리를 인하할 네. 거를 이제 피벗이라고 한다고. 저는 당분간 내려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예. 보는데 그게 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근원 물가, 예. 근원 물가라는 것이 그 미국에서 연준들이 데이터를 많이 제공합니다. 프레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근원 물가랑 그 우리 기준금리를 비교한 그런 그래프들을 제가 한 번씩 그려보는데 그 근원 물가에다가 앞에다가 자기들 이름이 붙여놨어요. 스티키 프라이스라고 붙여놨어요. 끈적끈적하다.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간다. 그렇지. 그런 예. 것들이 오히려 물가에 더 중요한 것이고 이걸 기조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건 원래 스티키했다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근데 지금 이 스티키함, 끈적끈적함이 전에 없이 강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내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올라갔으니까 근원 물가가.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고 전쟁이 마무리된다고 해결될 상황인가를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작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네. 사실 미국이 어쨌든 전 세계 이제 경제 그 어떤 그 지표 중에 하나니까 지표가 되니까 물가는 높지만은 고용은 사실 굉장히 좋고 네. 경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앞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는 말씀하신 대로 스티키하게 끈적끈적하게 내려가지 않고 그냥 지금 상태로 계속 높은 상태로 있고 경기도 침체되면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럼 올 거라고 오는 거는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 저는 답할 능력이 없고요. 두 가지 가능성을 최대한 재미있고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 배경과 지금의 배경은 현격히 다르다. 왜냐하면 당시 70년대는 그때까지 잘 굴러가던 수정 자본주의라는 것들, 전후 자본주의, 골디락스 시기라고 그러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냥 정부는 돈만 풀면 돼요. 실업률과 물가 사이 관계만 보면서 필립스 커브만 보면서 적당히 물가 수준을 감내하면서 돈만 풀면 다 해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를 때려잡을 일도 없고 노조는 굉장히 커졌고 강고하고 그래서 임금 협상도 세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돈을 풀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물가만 오르고 오히려 그 생산량은 줄어들고 노조는 계속해서 월급을 올려달라 그러고 가격은 올라가는데 생산량은 줄고 임금과 가격의 악순환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때려잡았죠. 노조를 때려잡고 복지를 없애고 그 수정 자본주의를 공급주의 공급 경제학으로 바꿔놨죠. 역사적인 사조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이 그런가? 지금이 수정 자본주의 시대에서 공급주의로 넘어가는 시대인가? 오히려 지금이 공급 경제학이 더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시대고 노조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정부가 노조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그리고 노조가 강하지 않다는 것이 노조 조직률만 봐도 그러다 보니까 임금과 가격 사이 악순환이 있느냐? 그리고
설사 조금 있다 친들 네.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식의 악순환처럼 계속해서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만큼 세냐?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우려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류의 인플레이션이 현존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것 때문에 물가를 기준금리를 굉장히 높여놨는데도 여전히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특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고용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 이걸 침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동시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걱정도 함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경제학적으로는 사실 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갖고 제가 서영민 기자하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